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오전 8시 30분에 뉴스 퀵배송을 보내드리고 이어서 이제 인터뷰가 쭉 가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서영교 의원님 인터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뉴스 퀵배송을 지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취재 편의점이 어제 밤 늦게까지 현직 판사, 국회 또 시민사회 싹 다 취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취재한 내용 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 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의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MBC 단독 보도, 또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로 지금부터 좀 내란 전담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각에 결정이 돼서 속보로 일부 타전이 된 바 있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고 또 법원이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몰두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에서 만든 안 그리고 나서 추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가 위헌이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등등등등 하다가 여러 가지 법관회의로 넘기네 되게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싹 정리를 해서 일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법원이 외부 추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그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판사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사회의한테 이 내란 전담부에 들어가는 판사를 추천해 달라라는 그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를 판사회의가 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집 자체가 안 됐을 때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미뤄졌을 때 그때 구성 자체는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정치 공방만 난무해지면 그때는 또 누구 책임이 될 거냐 결국 정치권만 비판을 받게 될 터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추천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설호 그 다음 단계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관이 이제 추천된 법관이 저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한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최종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에는 추천위 자체를 꾸리지 않고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법원 사무분담위가 추천한 법관을 다시 판사회의에 인준을 요청하고 판사회의가 인준을 하면 해당 법관을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형태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분담위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 왜? 지난 그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배당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사무분담위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를 잃었다. 따라서 이조차도 믿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국회 법사위원들은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서 각급 단위별로 뭐 수석 부장판사, 뭐 부정판사, 평판사 이 단위별로 사무분담위원을 뽑기 인구에 비례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상당한 신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따라서 이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어 봄직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실제로 사무분담위가 하는 일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의 보직,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 및 재판사무분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냐? 제가 현직 판사에게 물었더니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법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인사농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서 각급 법원 안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법관의 보직은 어떻게 할지, 또 사건 배당은 어떻게 할지 등등과 관련된 사법행정, 그다음에 이제 재판사무분담 이런 것들을 결정토록 하자.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법원장이 좌우하던 것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일종의 제동장치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장치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장들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뭘 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싶은데 라는 판단을 하려고 해도 사무분담위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담위가 결정한 내용을 바꾸거나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무분담위의 역할이 커져서 이걸 살짝 곤란해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 법원장 인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무분담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판사들, 평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 이렇게 각급별로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핵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다 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또 지규현 판사 같은 분이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형해화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길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이래봐야 저래봐야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또는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내란전담 재판부 또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 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좀 믿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만 최소 300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이 전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규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진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원브라더스 3인방 문제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4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성재
한덕수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야?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도 영장 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복수로 두고 또 전담 재판부 역시 2개 이상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사 합의 25부가 원래는 대등 재판부였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 법원 인사에 따라서 나머지 2 대등 판관은 떠나고 이상하게도 지규현 판사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2명의 후배 법관을 배석 판사로 앉혀서 사실상 지규현 단독 재판부처럼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3월 7일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려났고 심우정의 항고 포기로 결국엔 내란 수계 윤석열이 석방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법문으로 명토바가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설명드릴 것은 지금까지 특검이 계속 수사 중이거나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되 지금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끝나서 이 사건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계속 수사하고 있죠. 이 국수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부터 내란 전담부에서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되고 2심부터는 모두 내란 전담부에서 진행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28일까지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끝난 사건들,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국수본, 경찰로 넘어가서 새로 기소하게 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부터는 내란 전담부로 배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또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1차를 끝내고 그러니까 1심을 끝내고 선고가 되면 항소심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내란 전담부로 가는 거죠. 2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복잡하지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쉽게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로 이 안을 올리게 되면 의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장실도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별다른 반대 입장은 없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면 24시간 이후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로 이송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이것을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란 전담부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보름 후에는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의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10시 국회로 올라갈 이 의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꼼꼼히 취재를 해서 내일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첫 번째 지기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 판사회의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 이렇게 법원 내부 조직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인 윤석열 등 그리고 또 법원 스스로가 이거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 자기들이 정했는데 이것을
위헌 심판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이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판사회의가 추천받아서 또 판사회의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가는 오늘 이제 MBC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헌법학자 취재를 해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판사회의가 추천하고 또 판사회의가 인준한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법관들 스스로 하는 사무 분담위가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뭐를? 대통령실을요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소관이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네. 세종으로 언제 갈 거냐? 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수도로 충청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즉 세종으로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또 헌법의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이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도, 특히 행정수도는 바로 여기 행정수도가 세종에 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 과제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 의사당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의사당이 옮겨온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것이고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 분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행정수도여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사당 분원 외에 대통령실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차례차례 더 와야 됩니다. 5.18, 60, 또 가능하면 12.3 내란, 또 부마민주항쟁,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12.3 문제에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5.18, 60, 부마민주항쟁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문 하나, 그 다음에 수도조항 하나, 헌법전문 하나, 세 개만 하면 다 합의가 됩니다. 개헌특위에서 금방 합의가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개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나와서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상정 예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통과시킨다는 그 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대법원 예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규가 어쨌든 생채기가 날 수 있어서 그런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거 없다 수용 가능성 시사했고요.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서 통일교 특검을 김병기 원내대표도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제2라운드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행정수도 이전 특히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그 타오르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대통령 영상은 지난 7월 4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장면입니다. 한 시민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좀 옮겨주세요. 아까 보니까 대통령도 지금 그 업무 보고 전부 라이브로 하는데 국회도 의원총회 하는 거 라이브로 틀어라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복귀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공동 대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동안은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중요한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법률안에 이 내용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서 정주 여건과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완성형 행정수도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그 두 여야 국회의원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가 취재했을 때 부동산 문제 특별한 해법이 없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 국가의 주요 기관이 세종으로 쫙 내려가서 털을 잡기 시작하면 자동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심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어제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에 요지다. 대법원, 대검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참신한 발상 같은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9분인데요. 29분인데 빠르게 2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는 기업, 그죠? 바로 쿠팡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INC의 주주인 조셉 벨이라는 사람이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그리고 김범석 의장 그리고 거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그 어떤 뭐 과징금이 됐든 어떠한 제재 규제 아프지 않으니까 바로 미국에서 주주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주 소송을 하면 집단 소송을 하면 쿠팡에 어떤 큰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효험이 없다. 법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번 쿠팡의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탈팡을 속속 선언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운동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도 막았는데 니깎게 뭐라고. 예.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새벽 배송 하루 이틀 전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 나는데 그것도 못하냐? 예,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우 김의성 씨도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씁니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고요.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합니다.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그때 다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작곡가 윤일상 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꺼이 불편하겠다.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 경영자의 양심보다 이윤의 논리가 앞서는 기업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나 식품 또는 플랫폼일지라도 우리는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탈판 과정에서 사실은 더 열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조국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에 탈판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 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이것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청와대 복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통령실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그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한 경호 엠바고 사안이기 때문에 엠바고는 뒤에 있는데 앞에는 그런가요? 엠바고가 아닌데.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해드리고 뒷부분 엠바고는 생중계 끊고 할게요. 그럼 됐겠죠? 끝으로 청와대 복귀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단 중순 내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엠바고가 걸려서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기자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처음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근데 엠바고 걸려 있어가지고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용산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지금까지 청와대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관광으로 이렇게 청와대가 생겼구나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민관에서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집무 공간을 마련하고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인데요. 1분 거리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처럼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건 기자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층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복도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건물로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춘추관에서는 참모들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저희가 한번 열심히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으로 준비한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일부 좀 저연령층은 생리대 월 14,000원 지원을 해주나 봐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00원? 14,000원씩 월 14,000원. 근데 지금 생리대 살려면 2만 몇천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 부분은 좀 다 개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몇천 원짜리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한 달치를? 저희 경우에는 비싸서 못 산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 판매처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가족부도 좀 신경 좀 써서 내용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구를 해외에서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사실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네, 그럴 수 있. 네. 더군다나 세금도 면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다른 나라는 되게 세금이 있을 건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그 공정위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따가 여가부, 성평등 가족부 업무보고 때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짚었습니다.
너무 비싸죠. 예. 대한민국 생리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해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독과점 문제고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얘기하는 깔창 생리대가 나오면서 생리빈곤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그 육성을 통해서 여성의 네, 이슈인 그 생리대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진일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독과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생리빈곤 문제로 우리 여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제가 2016년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휴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공공 생리대를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꺼내서 쓰면 됩니다. 처음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할 때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랬어요. 목욕탕에 수건 서비스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텐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예, 그게 바로 공공의 서비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꼭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공공생리대, 각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마다 공공생리대 보급해도 하나도 문제없는 나라 되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생리대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당국에서 특히 성평등 가족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